한국은 도박 공화국이다. 와, 제공해주신 자료 첫 문장부터가 정말 세네요. 도박 산업 규모가 100조가 넘고 성인 한 5에서 10%가 문제 도박자다. 네, 그렇죠. 이게 통계로 보니까 진짜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특히 외국은 뭐 1, 2% 수준이라니까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럴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이 자료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면서 또 경영학 박사이신 분이 쓰신 건데 한국 사회의 어떤 특수성이랄까? 또 현대인의 심리를 아주 깊게 파고들었어요. 아, 정신과 의사 시각에 경영학 분석까지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도박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막 이슈됐던 2030 세대 암호화폐 투자 열풍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중독이라는 키워드로 딱 묶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죠. 이게 그냥 뭐 개인 의지 문제다 이게 아니라 한국 특유의 어떤 문화적인 거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다 주는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도박, 투기 중독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 또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들, 그리고 저자가 내놓는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거짓 열정이라는 표현이 되게 눈에 띄던데 네네. 중독이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가 왜 이렇게 중독에 좀 취약한 환경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저자가 말하는 거짓 열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삶의 의미랄까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좀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줘요. 네, 자료를 쭉 따라가면서 지금 당신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싶은 질문이 뭔지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보시면 더 의미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까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 도박이나 투기 성향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걸까요? 자료 보면 한국인이 원래 도박, 내기 좋아하고 노름이랑 놀이 경계가 좀 흐릿하다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네. 명절에 가족끼리 고스톱 치거나 친구들끼리 그냥 밥값 내기 흔하게 하잖아요. 이런 문화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자는 이런 문화적인 익숙함이 도박이나 내기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좀 낮추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냥 놀이처럼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선을 넘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청년 침해 암호화폐 투자 열풍 역시 이게 단순 재테크를 넘어서 도박이랑 좀 비슷한 중독성을 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암호화폐 투자가 도박이랑 비슷하다는 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암호화폐의 그 엄청난 변동성, 이게 핵심이에요. 아, 변동성. 네. 예측이 안 되잖아요. 가격 등락이.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큰 수익을 얻는 경험. 이게 마치 도박에서 잭팟 터뜨렸을 때랑 비슷한 아주 강력한 보상 경험을 뇌에 준다는 거예요. 와. 이런 강렬한 경험이 자꾸 반복되면 투자 영역을 넘어서 점점 투기, 그러니까 한탕을 노리는 심리가 강해지고 이게 바로 중독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분석이죠. 아, 그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 심리. 이게 결국 투자랑 투기의 경계를 그냥 확 허물어버리고 결국엔 투자 우울증이니 그렇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나누는 듯한 벼락거지, 신드롬, 또 무리하게 대출받는 비투,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같은 이런 씁쓸한 사회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경고가 진짜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이게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현대 사회 자체가 그냥 거대한 중독 사회다. 이렇게 진단해요. 사회 전체가요? 네. 우리 모두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알코올이든 쇼핑이든 스마트폰 일이든 뭔가에 빠져 산다는 거죠. 중독이 주는 그 일시적인 살맛나는 상태, 그 거짓 열정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현실의 고통, 불안, 지루함 이런 걸 잠시 잊게 해주니까 강력한 마취제 역할이죠. 근데 저자는 이게 결국에는 공허함을 못 채워주는 가짜 에너지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거짓 열정의 밑바닥에 공허함이 있다, 이 진단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현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공허함을 좀 건강한 고요함으로 바꾸지 못하고 더 빠르고 센 자극으로 그냥 덮으려고 할 때 중독에 빠진다. 약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느낄 법한 그런 심리 상태를 정확히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자는 이 심리적인 공허함을 생물학적인 도파민 결핍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아, 도파민 결핍이요?
네, 현대 사회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끊임없이 쏟아지니까 뇌가 지치고 또 SNS 같은 걸로 남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커지는데 현실에선 그걸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또 열심히 해도 그만큼 보상이 바로바로 안 온다고 느낄 때도 많고요. 이런 환경이 만성적인 도파민 부족 상태를 만들고 사람들은 이 결핍감을 해소하려고 제일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확 나오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알코올, 도박, 성, 심지어 과도한 쇼핑이나 게임 같은 거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아, 노력 없이 바로 얻는 보상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 자극이 반복될수록 우리 뇌의 그 보상회로 특히 도파민 수용체가 점점 무뎌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전이랑 똑같은 쾌감을 느끼려면 더 많은 도파민,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잦은 자극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그 쾌감만 쫓는 쾌감의 노예 상태가 된다는 거. 아, 진짜 섬뜩한 과정이네요. 특히 도박 중독은요, 다른 물질 중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다는 걸 자료에서 경고해요. 훨씬 더요. 네. 경험자의 한 10%가 중독되는 게 알코올, 30%가 담배인데 도박은 무려 50%까지 중독될 수 있다. 이 통계만 봐도 위험성이 딱 보이죠. 50%요? 와. 술이나 담배처럼 조금씩 즐기는 그런 습관성 중독이라는 개념이 도박에는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돼요. 한 번 빠지면 진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중독이 이르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거액을 따는 승리 경험. 그러니까 강렬한 첫 경험이라는 지적이 핵심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짜릿한 기억. 그게 뇌리에 딱 박혀서 나중에 돈을 잃어도 아, 이번에 딸 수 있어. 만회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더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 빚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도박을 못 멈추는 그 절망 단계로 빠지는 악순환. 아, 그게 그려지네요. 물론 도박 경험한다고 다 중독되는 건 아니죠. 저자는 특히 도박 중독에 좀 취약한 성향이 있다고 분석하는데 크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해요. 어떤 유형들이죠? 첫 번째는 강한 승부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경쟁심이 너무 강해서 오기가 발동하는 거죠. 질 때마다 반드시 이겨야 돼.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근데 도박은 구조적으로 시간이 가고 횟수가 늘수록 돈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냉정한 확률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오기 때문에 현실을 못 보는 거군요. 두 번째는 모험심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충동성이 높은 성향. 이분들은 일상적인 자극에는 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새롭고 강렬한 스릴을 자꾸 찾아요. 도박이 주는 그 예측 불가능성, 즉각적인 결과, 이게 이 사람들 성향에 딱 맞는 거죠. 네. 근데 이 충동성이 결국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런 경고고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도피성이 강한 좀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현실에서 느끼는 외로움, 좌절감, 스트레스, 무력감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마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도박이 주는 그 일시적인 몰입과 흥분으로 현실을 잊으려는 경향을 보여요. 도박이 현실 도피처가 되는 거죠. 아, 이런 성향 말고도 자료에서 도박 중독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인지적 왜곡, 그러니까 착각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더라고요. 무려 7가지나 제시하는데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그 중독의 늪에서 못 나오게 하는 심리적인 함정들이랄까? 네, 그 착각들을 자세히 보면 중독 심리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승리 경험만 골라서 기억하는 경향. 아, 땄던 것만 기억하는 거요?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내가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운이 있어서 승률 조절이 가능하다고 믿는 착각도 있고, 근데 현실은 그냥 확률적으로 무조건 잃게 되는 구조인데 그걸 외면하는 거죠. 또 예전에 돈 땄던 특정 장소나 시간, 아니면 특정 행동, 징크스, 이런 거에 집착하는 미신적인 믿음도 결국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특히 위험한 착각으로 지적하는 게 한 판에 크게 따서 모든 손실을 만회하겠다. 이 생각이에요. 아, 이거 정말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손실 회피 심리랑 딱 맞물려서 더 크 베팅, 더 위험한 도박으로 가게 만들죠. 그리고 본전만 찾으면 진짜 그만둘게. 이 다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 선커스트 펠러시랑 정확히 같아요. 매몰 비용 오류요? 네, 이미 잃어서 되돌릴 수 없는 돈, 그 매몰 비용에 대한 미련 때문에 더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합리적인 결정을 계속 내리는
그런 심리적 함정이죠. 아, 그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 중독 상황에서 진짜 강하게 작용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빚만 해결해주면 다시는 도박 안 할게. 이 약속.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일 텐데 자료에서는 이 약속이 제일 믿기 어려운 약속이고 문제 해결을 더 더디게 하고 관계만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아주 단호하게 지적해요. 네. 결국 이런 착각들이 중독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런 위험성을 좀 알고 특히 최근 문제되는 투기성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건전한 투자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이랑 자기 점검 리스트를 제시해요.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이거죠. 어떤 점들을 좀 점검하라고 하나요? 우선 자기 현재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본업에 충실한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가? 빚을 내서 투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요. 또 심리 상태 점검도 필수예요. 심리 상태요? 네, 혹시 내가 너무 불안하거나 우울하지는 않은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포모 현상 때문에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충동 조절이 어려운 성인 ADHD 성향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라는 거죠. 아, 자신의 재정적 심리적 상태를 먼저 딱 점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투자 원칙을 세워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몇 가지 핵심적인 행동 지침, 일종의 다짐 같은 걸 제안하는데요. 첫째,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최소 6개월 이상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것. 장기 투자. 종목에 절대 혹하지 말 것. 친구가 추천했다고 무조건 믿는 것도 안 되고요. 셋째, 신용이나 미수거래, 레버리지 투자처럼 위험성 높은 방식은 피할 것. 넷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배우자나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동의를 구할 것. 이게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요. 결국 이 중독이나 투기 문제의 뿌리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랑 연결된다는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인생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중독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돈이나 성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고 최고의 가치라고 굳게 믿는다면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향한 갈망은 끝이 없을 거고 이게 중독적인 행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자가 이 대목에서 스티브 잡스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을 인용하는데요.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게 다 아무 의미가 없었고 자기가 진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건 사랑에 넘치는 기억들 뿐이었다는 회고였죠. 사랑이 넘치는 기억들. 네, 결국 가족, 배우자, 친구와의 따뜻한 관계, 즉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는 게 중독이라는 공허함을 채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고 뿌리 깊은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방,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나요? 혹시 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더 귀에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솔직함. 네, 더 이상 문제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말고 자기 과거랑 현재 상황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딱 마주하는 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특히 도박으로 생긴 돈 문제는 절대 혼자서 혹은 또 다른 도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네. 빚이 있다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으로 번 돈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갚아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요. 이 과정 자체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솔직함이 첫걸음이라면 두 번째는 건전한 중독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군요. 도박이 주던 그 강렬한 쾌감이나 몰입감, 이걸 갑자기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 에너지를 다른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옮겨가라, 이런 제안이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일에 확 집중해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꾸준히 운동해서 스트레스 풀고 신체적인 활력과 즐거움을 얻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면서 지적인 재미와 만족감을 찾는 방식이죠. 중요한 건 도박 대신 몰입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독에 취약했던 개인의 그 밑바탕 심리랑 연결해서 더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해요. 예를 들어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다면 일부러 쉼과 내려놓음을 연습하고 늘 조급함에 시달렸다면 기다림과 여유를 배우고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색하는 연습을 하는 식으로요. 단순히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어떻게든 도움을 받는 것이군요.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외부 지원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저자는 중독 치료를 0% 아니면 100%라고 표현하면서 그 어려움을 강조해요. 0 아니면 100? 네, 100번의 충동 중에 99번을 성공적으로 참았어도 단 한 번 재발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치료 목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박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훨씬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은 마라톤과 같다고 비유해요.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꾸준히 시도하는 끈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요. 네. 그리고 이 힘든 여정에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는 필수덕이고 의학적인 도움, 그러니까 도박에 대한 갈망 자체를 줄여주는 약물 치료, 한갈망제 같은 거, 또 전문가랑 상의해서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문제관리센터, 전화 국번 없이 1366 같은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혹은 자조 모임 같은 이용 가능한 모든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도박물, 투기 중독 문제의 심각한 현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특성, 또 현대인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공허함과 도파민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인지적 착각들, 그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 삶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에 임하는 자세까지 좀 다각적으로 살펴봤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어떤 생각의 조각들을 남겼을까요? 어쩌면 이 분석을 통해서 당신 자신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좀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통해 얻고 싶었던 통찰이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으셨는지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 전체를 쭉 관통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안의 공허함을 어떻게 건강한 고요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중독의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숙제는 아닐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고요함을 발견하고 또 가꾸기 위해 무엇을 시작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 대화가 그 성찰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